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들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골라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주춤해 있던 총선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선이 2달 남은 시점에서 현 정치 이슈를 짚어봅니다. 정치세평,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먼저 뉴시스의 고길영 광주전남 취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지역 정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뭐니 해도 민주당의 공천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우리 지역 열기가 뜨거웠죠. 이번 한 주 지역 정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총선이 60일 남았는데 네. 지난 몇 주 동안 상당히 민주당 쪽에서는 긴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3일부터 적합도 조사가 진행이 됐고 바로 이어서 면접심사 그리고 1차 경선 지역, 경선 후보들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4.15 총선 경선 지역에 대한 민주당 1차 발표에서 광주 전남 지역구 4곳이 선정됐습니다. 광주 동남을 지역구 김혜경 이병훈 후보, 북구갑 정준호 조호섭 후보, 북구을 이영석 전진숙 후보의 경선이 결정됐고 전남은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에서 윤광국 윤재갑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감 있게 경선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예전 선거 같으면 광주 전남 지역의 경선 지역이나 경선 후보는 가장 늦게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항상 기사가 그렇습니다. 호남은 가장 늦게 발표한다 이렇게 썼던 기억납니다. 그게 이제 워낙 경쟁이 심한 지역이고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붐업을 위해서 계속 좀 뒤로 미루는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2말 3초 흔히들 그렇게 말하는데 2월 말 또는 3월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일정보다도 또 한 10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네. 여기에 또 숨겨진 게 하나 있는데 이걸 지금 광주 전남의 후보들이 중앙당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과 우리는 상대를 해야 한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경선 일정을 진행해서 경선 후보들을 확정해달라. 그래야 선거 기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요청이었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인지도가 높은 또 지역위원장 출신들 하루라도 빨리 경선을 했으면 하는 사람들의 요청이었겠죠. 어찌됐든 빠르면 이번 주 중후반부터 빠르면 경선이 진행될 거라고들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죠. 네네.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날카롭고 또 과다 조회하는 것 때문에 당원 자격 자격이 박탈되고 그만두신 후보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면접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해요. 순서가 자기소개하고 공통질문하고 정책질문하고 그다음에 개별질문 이렇게 갔는데 후보들의 그 숨은 약점들 본인도 몰랐었을 것 같은 예상 질문에도 없었던 걸 질문을 하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탈당 전력, 비위 의혹 심지어 자녀들 문제까지 끄집어내서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면접심사가 반영되는 점수는 10점, 10%라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 정성평가에서 작은 점수로 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후보들이 상당히 긴장했다 이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자기가 이제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추천한 사람들 명단을 이제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트릭을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과다 조회한 것 때문에 지금 뭐 광주에 1명 그리고 전남에 3명의 후보자가 이제 감점 처리를 받게 됐는데 이것이 뭐 적지 않은 영향은 끼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건 이제 그 당 중앙 그러니까 중앙당이 그러니까 사소한 잘못도 이제 심각하게 다루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전략 공천을 해야 할 필요가 지금 당 차원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곳을 자꾸 찾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중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들, 뭐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해서 이제 13곳 정도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 인사 이번에 뭐 인재 영입 시리즈로 1호부터 쭉 해서 뭐 중간에 1명 빠지긴 했지만 뭐 10호, 20호까지 갔고, 그러니까
다 그 빈자리를 주고도 한 6명 정도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분들을 지금 어딘가에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두드려 보는 겁니다. 뭔가 네. 사소한 잡음이라도 있으면 그 잡음을 근거로 전략공천 빌미를 네. 이제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공 교수님 전략공천을 먼저 얘기를 가셨는데 네. 정확히 가면 당원 명부 과다 열람과 관련해서 이제 네. 광주 1명, 전남 3명이라고 그랬는데 광주에서는 이미 사퇴를 선언을 했죠. 해당 후보가. 김 예비 후보는 민주당 공천심사 서류 등록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과도하게 조회해 경선의 공정성을 회종시킨 데 책임을 지고 예비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원을 이렇게 조회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지금 민주당의 경선이 이렇게 되죠. 권리당원 50%, 네. 일반 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 50% 이렇게 네.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런 만큼 권리당원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를 하고 50%가 권리당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누가 권리당원인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이 후보 나를 투표할 사람을 내가 알고 들어간 것과 모르고 들어간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이군요.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홈페이지 상에 당원 명부 열람을 50명까지만 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나온 몇몇 후보 측에서 네. 과다하게 열람을 한 거죠. 아마 이런 개념 없이 좀 더 한번 봐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한번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많게는 네. 뭐 숫자가 꽤나 많이 올라가는데 네.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원 명부 유출과 같은 효과가 있다.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고 이해찬 대표가 대노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져 옵니다. 그럼 전략공천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일부적의 전략공천이 거론돼도 좀 술렁거렸죠.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네.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전략공천하지 할 수가 없고 당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순번도 그렇게 정하라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렇습니다. 네. 후보와 순위를 네. 임의로 전략적으로 내려 꽂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니까 네. 영입한 인재들을 그러면 비례대표로 갈 수는 없고 그러게 되면 지역구 쪽에 경선에 붙이느냐 아니면 전략공천을 하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영입 인재들을 비례대표로 전략공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그러면 경선에 붙이느냐 전략공천으로 가느냐 이런 고민하는 그 지점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죠. 본인의 희망, 네. 또 지역구의 특성, 네. 또 전략공천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을 네, 것이고 네. 또 되게 영입 인재들이 인지도가 낮습니다. 네. 이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을 과감하게 전략공천하고 경선에 붙였을 때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아마 당의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영입 인재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것과 전략공천은 연관이 돼 있다. 네. 전략공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요. 지금 현대 정치가 이미지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입 인사들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되고 그래서 네. 순번 앞에 이제 배치를 하는데 네. 이런 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영입에는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 네. 왜냐하면 당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자기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지역에 이제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이제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건 약간 모순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정치 현실인데 네. 전략 공천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주민들 뜻에 위배되는 거라고만 볼 수도 없고 분명히 당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을 찬성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복잡합니다. 제 생각은 인재 영입은 곧 전략공천이다. 이건 이꼬르는 아닌 것 같아요. 인재 영입은 인재 영입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네. 또 당의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고 이게 약간 다른 트랙이다. 투 트랙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일 상층부로 또 올라가면 지금 개정선거법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정선거법에서 그 전에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선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이제 항목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례대표 순번을 민주적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당원과 대의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 규정이 들어오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비례대표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30석 캡 씌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에서는 거의 의석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럼 17석 중에서 20%를 얻는다고 해도 네. 뭐 서너 석
뭐 30% 최대 40%를 그대로 다 얻는다고 해도 7석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가 너무나 적어지니까 네. 보통 때의 전략과 좀 다른 전략이 구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흔히 위성정당으로 내건 미래한국당 여기가 더 심각합니다. 네. 미래한국당 그리고 그리고 거의 아마 암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당 여기도 아마 비례대표 쪽에 치중을 할 선거 전략을 가질 거거든요. 네. 이 두 정당은 비례대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지금 이번 총선의 최대 관건이죠. 네.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는 한 30% 이상 지지율만 끌어올리면 연동형 캡시온 연동형 플러스 병립형을 하면 네. 최대 20석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이 네. 올인해서 그 비례대표 의석을 만들어서 선거 이후에는 합당한다. 이런 우리가 보기엔 꼼수인데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 투표 절차로 하지 않으면 이건 비례대표 후보를 안 된다. 안 된다. 전략공천은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네. 만약 민주적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인단에 의한 민주적 투표 절차 없이 후보를 냈을 경우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무효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네. 분명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그런데 각 정당에서는 네. 민주적 투표 절차에 의한 선거인단 투표에 의해서 뽑아볼까 하고 후보를 내는 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정당 냈는데 당선이 떨어져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비례대표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 쪽에 치중하고 있는 정당들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 의석이 원체 좀 줄어들게 되니까 그걸 네. 어떻게 후보는 어떻게 하고 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총선 전략에 일대 좀 혼란이 온 것 같아요. 각 정당마다. 단수한 곳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서구갑 네. 있죠. 후보를 더 공모를 받겠다. 네. 이런 부분이 인적쇄신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효과인 것 같은데 효과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총선 구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일단 먼저 그 전에 단수 신청 지역구와 단수 공천 지역구 이것이 좀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네. 진짜 좀 용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수 신청 지역구는 후보자 한 명이 공천을 신청한 지역구가 되고 단수 공천은 네. 경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 후보가 신청을 했지만 경선이 없이 한 후보가 유력하다라고 했을 때 차이를 보이는 거. 그렇습니다. 네, 단수 네. 공천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추가 공모를 받겠다라는 것은 단수로 신청한 지역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거기가 많아요. 지금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109명이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네. 그중에 64명 그러니까 64개 선거구가 단수로 신청한 지역입니다. 네. 만약 이 지역에 단수로 신청했기 때문에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준다. 그러게 되면 인적 쇄신에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30% 이상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고 내세우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뭐 약간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민주당의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의 인적 쇄신은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을 보면 단수로 신청한 지역은 광주 서구갑 딱 한 곳이죠. 송갑서구원이 있는데 거기는 추가 후보를 공모하더라도 전직 의원을 지냈던 뭐 박예자 전 의원, 조영택 전 의원 이분들이 뭐 출마의 뜻을 전혀 비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 공모를 하더라도 별다른 의미는 없을 수가 있다. 인적 쇄신 차원에서 광주 전남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그러네요. 판단입니다. 민주당 전체 구도를 보면 이런 곳에 어쩌면 현역은 있는 64곳에 전략 공천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드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신가요? 좀 전에 말씀하신 단수 신청 지역 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수 신천이니까 단수 공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지역민들로부터 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건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단수 신청이 곧 단수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고 지역민들도 별로 원치 않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 단수 신청인 곳은 이제 평가 결과 이제 여론조사든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좀 더 공모를 하고 또는 누군가를 이렇게 좀 찔러서 좀 지원도 해보라고 해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뭐 좀 다른 후보를 교체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경선을 거쳐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이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려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총선 구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통합 이야기부터 해보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 대통합신당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수통합이 우리적인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십니까? 네. 일단 대통합신당이 상당히 속도를 네. 내고 있습니다. 통합신당이다 이런 것을 내걸었어요. 네. 근데 이 당명뿐만 아니라 그 어떤 방식이나 절차를 보면 상당히 개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유승민 의원이 내건 전제 조건 3가지, 뭐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새 집을 지어야 한다, 개혁 공천이 돼야 한다, 이런 3가지 전제 조건도 보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지점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개혁 공천이 성공하게 되고 대통합 신당이 어떤 국민들에게 힘을 받는다면 네. 총선 전국에 가서 충분히 어떤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영남이야 뭐 고정적인 네. 보수 진영의 표가 있으니까 수도권에서 많이 흔들리게 되면 민주당은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약간 이제 그 통합의 미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네. 아직도 이제 그 앙금들이 많고 사실 불협이 발생할 요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 채로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당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승민 대표가 사실상 그런 개혁의 상징이었는데 사실 본인이 불출마로 겨우 명분만 챙기고 뭐랄까 자기 밑에 따르는 의원들의 성화에 못 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의 투항했단 말이에요. 말은 이제 신설합당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 안 되겠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의 표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합 여부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도 지형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호남의 유권자들도 이제 두 번째 표를 어디에 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중도 정당을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이것에 따라서 표심이 또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합신당의 성패는 저도 교수님 말씀대로 중도를 과연 아우를 수 있느냐 나는 여기에 관건이 네. 된다고 봅니다. 네. 아마 거기는 또 안철수의 국민당과 아마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과의 통합은 없다. 이미 선을 긋고 실용적 중도주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합신당도 중도 플러스 보수, 중도 보수 정당을 지향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도를 대통합신당이 아우를 수 있으면 좀 더 힘을 발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영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번 총선이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냐 아니면 야당 심판론이냐 이걸 놓고 상당히 어떤 싸움들이 논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더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 대통합신당이 힘을 발휘하고 네. 중도를 아우를 수만 있다면 여기서 충분히 지형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대통합신당과 호남과는 그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네. 저는 호남 내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더 봅니다. 잘하면. 네. 네. 대통합신당이 더 나가면 나갈수록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하반기 국정 운영에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대통합이 신당을 뜨더라도 호남에서는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들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또 관심 갖고 보고 있어요. 홍준표를 어디로 배치하지? 또 뭐 어떤 승부가 이루어지지? 또 누군가요? 경남지사 했던 김태호를 어디에 배치하지? 뭐 이런 것들의 관심도 같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이 우리 여권 또 호남민들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빅매치 장소가 이제 경남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PK 지역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그랬지만 또는 또 지난번 대선 때도
결국 이제 호남이 이제 갈라지면서 지난번 총선 이후로 호남이 갈라지면서 사실 영남도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PK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지지가 올랐고 오히려 방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또는 뭐 지켜야 한다는 식의 심리들이 또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쪽에서 보면 그쪽은 더 물러나면 안 돼, 더 밀리면 안 되는 곳이 돼버렸고 민주당 입장에선 그곳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빼앗아야 하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낙동강 전투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제일 치열한 지역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영리한 홍준표 대표는 처음에는 자기 고향을 고집하는 척 해서 자기의 어떤 협상력을 높였다가 결국은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종로보다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자기 지역구를 결국은 이제 챙긴 셈이 돼버렸고 김두관 지사야 뭐 짐작에 뭐 내 마음을 그렇게 먹었겠지만 어떻게 좋게 보면 김두관 지사도 이제 대선 후보급으로 홍준표 전 지사와 이제 맞붙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의 대결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호남이 선거에 어떤 주목을 받는 지역이 아닌 것은 이제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좀 약간 당파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범민주 진영이 더 세를 확장하느냐 여부는 결국 이제 경남 선거 결과에 달려 있는 거죠. 경북이 어렵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지금 경남을 그렇게 배수진을 치듯이 하는 걸 보면 자유한국당도 지금 낙관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로는 뭐 더불어민주당 뭐 실정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 때문에 뭐 경제가 망했고 뭐가 망했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결국 거기에서 결국 방어선 치는 거 보면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낙동강 벨트라고 그러죠. 낙동강 벨트. 3지대 신당 통합을 얘기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우리 지역 호남 관련된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대통합신당, 중도보수의 대통합신당만큼이나 의원들도 다급하고 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당 대표들의 거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손학규 대표가 나는 이 선으로 물러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요. 2차 통합 때까지는 내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정동영 대표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른바 호남계 야3당이 통합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야3당은 오는 17일 합당하기로 했고 통합정당의 이름은 민주통합당으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와 연결해서만 해석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전반적으로 지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인지는 사실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결국 지금 비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은퇴할 각오도 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 세대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연속성을 만들어내서 장기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구두선처럼 계속 말로만 하는 호남민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는 정말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말로만 하지 실제로 믿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것은 사실 부수적인 문제로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손학규 대표의 어떤 생각을 의심한다. 근데 손학규 대표가 어떤 욕심을 더 부릴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몇 개월의 시간을 쭉 보면 매번 손학규가 약속을 어겼다, 무슨 개인적으로 자리 욕심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비난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잘했다는 평가들이 이제 와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어쨌든 유승민 대표가 당을 장악해서 자유한국당과 1대1 통합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또 안철수 대표가 다시 그 당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기여했고 아무튼 그런 것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보면 손학규 대표의 진심을 제가 좀 너무 순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손학규 대표의 선의를 믿는다면 그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1차 통합 수평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2차 통합 수직적으로 해서 중요한 건 근데 그 1차 통합에 나섰던 그분들의 당선에 이게 크게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결과는 과실은 2차 통합을 통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비례대표에서 당선됨으로써 사실상 결과는 과실은 다른 분들이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게는 강력한 유인이 되지 못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나는 이게 당의 세 불리기
국회의원들의 정치 생명 연장 이렇게 가서는 정말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총선 당시에 그랬죠. 중진 의원들의 어떤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로 엄밀히 따져보면 신당 창당이 활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나서 국민의당이 분열이 됐고 지금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이 호남의 유권자들로부터 호소해서 한 게 캐스팅 보트를 지어서 진짜 어떤 다당제 구도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 초반에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향후에 분열과 갈등, 질이 멸렬해졌고 호남 정치는 이미 실종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통합신당, 제3지대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유권자들, 지역의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대를 가질지 그런 어떤 의문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의 정치 지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제3지대 신당, 지금 호남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이 내걸고 있는 그 제3지대 신당에는 그럴 만한 동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두 분 준비해 오셨죠? 이번 한 주 이야기 정치적 이슈 잘했다 아니면 좀 이건 참 망했다 업다운 하나씩 꼽아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운은 역시 우리 황교안 대표의 막말입니다. 네. 1980년대 그때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죠. 나는 이게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정치 지도자가 과연 할 말일까. 어떤 역사 인식이 과연 이 지점에 머물러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됐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은 뭐 학교 휴교 사태를 말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진짜 나오는 게 5.18 망언을 일삼는 그 정당의 그 대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뼛속까지 공안검사인 황교안 대표의 역사인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섬뜩한 얘기죠. 저는 이래서 다운 이슈로 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다운이어서 뭐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제가 업을 하나 꼽자면 저는 이제 손학규 대표의 고집을 좀 이제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손학규 대표 때문에 이제 제3지대 통합이 안 된다고 보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기를 놓쳐서 국고보조금 때문에 연연해서 그러니까 돈 몇 푼 때문에 통합을 하지는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범위를 넘는 통합은 유일하게 손학규 대표가 주도하는 통합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통합을 뚝심 있게 추진해 주시면 물론 이제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되면 또 비난도 혼자 다 독차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유정의 미를 거두실 수 있다면 고집도 한번 부릴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교안, 다운, 손학규 업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9.10 공진성과 함께하는 정치수평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